자식에게 버림받고 노숙하다가 인생 역전한 이야기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자옥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9살이 되었지요.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1945년에 서울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은 참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두가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때였으니까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셨지요. 밥상에는 늘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 그렇게 소박한 끼니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자옥이는 참 똑똑하다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틈틈이 손수 지은 옷을 입혀주시며 이게 너한텐 제일 어울려라고 웃으셨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은 작고 한적했지만 참 정이 많았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고 어른들이 다니던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게 하루 일과였지요. 특히 명절이나 동네 잔치가 열리는 날이면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낡은 천을 가져다 주시면 그걸로 인형을 만들곤 했는데 그걸 본 동네 어른들이 진자옥은 꼭 뭐라도 만들어내는 아이다라며 칭찬하셨지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그렇게 가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행복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며 가정을 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두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가장을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손으로 만든 작은 물건들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두 아이가 결국 저를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이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로지 두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지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언제나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딸 은지는 명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였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제 삶은 고단했지만 그들의 웃음과 작은 성취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준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딸 은지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에 봄이 오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자식이 제 앞에서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희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야 하니 어머니께서도 조금은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준영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립심을 강조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 말은 점점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결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좀 멀어서 자주 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모두 자기 가정을 잘 챙기면서 사는 시대잖아요. 저는 그 말에 속상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딸이 자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은지는 점점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기 일쑤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준영이마저 제게 사업 얘기를 꺼내며 사진관을 정리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진관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어머니도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엔 이런 소규모 가게보다는 투자로 더 큰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준영이의 말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제 평생의 애착이 담긴 사진관을 팔라는 것이니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자식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진다면 제 고생도 보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진관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영이가 보장된 사업이라며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 준영이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은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집안은 점점 더 삭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자식은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준영이의 아내는 저를 멀리하며 우리도 더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모든 걸 바쳤던 세월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공원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제게 남은 것은 그저 한 줌의 의지와 내가 아직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일이었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이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이면 차가운 공원 벤치에 몸을 누여야 했고 하루하루를 먹을 것 하나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주는 자유와 평화로운 느낌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저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죠. 공원 안의 작은 그늘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찾거나,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어요. 처음엔 참 비참하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야 했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공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그냥 지나쳐 갔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게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도 많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위해 싸워야 했고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살아남아야 했어요. 가끔씩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작은 일거리를 찾아 일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공원 주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뒤져 필요한 음식을 찾아 먹기도 했고, 날씨가 추운 날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붙여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대신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점점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공원의 길을 걸으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그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생각하곤 했죠.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게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나도 그저 그들의 일부일 뿐이었고 그저 하나의 풍경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에서 시작된 만남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여자와의 대화는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그녀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듯한 눈빛을 가졌어요. 그녀는 저에게 차 한 잔을 권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살면 힘들죠?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몇 년 동안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너무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녀는 내가 살아갈 힘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였죠. 그날 이후로 그 여자와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조금씩 의지가 되었어요. 그녀도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같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었죠. 그렇게 공원에서의 생활이 이어졌고 제게는 점점 더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게 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야 했고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나는 점점 더 강해져 갔어요. 공원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믿으며 매일을 살아갔어요. 공원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작은 기회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 작은 기회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죠. 그중 하나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였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있었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의 작은 자판기 옆에서 일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는 나보다 몇 년 젊은 나이였고 나처럼 공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약간의 일자리를 얻고 생활하고 있었죠. 그 청년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물이나 음료수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정말 진지했고 내가 사지 않은 음료수도 물어보며 주고는 하곤 했죠. 그때 그 청년은 나에게 작은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제가 일하는 곳에 일손이 부족한데 잠깐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일은 힘들지 않고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 쓰시면 좀 더 나아지실 거예요. 그 제안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였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 청년은 정말 친절하게도 나를 처음 일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고 청년이 일하는 곳이었죠. 카페에서 일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음료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고
가끔은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나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 작은 일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일 덕분에 공원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더 나아지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제게 제공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었어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느낌이었고 자신감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니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만난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급하게 지나가지만 일부는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죠. 몇몇은 음료를 사고 나서 덤으로 팁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인사해주며 응원의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 작은 친절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죠. 물론 그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공원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는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일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일하던 중 그 카페 주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더 일자리를 주면 어때요? 그 주인은 사실 굉장히 친절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제게 더 큰 책임을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어르신은 손님 응대도 잘하시고 일이 아주 깔끔하게 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많은 저를 이런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주다니 제게는 그것이 큰 격려가 되었죠. 그 일이 끝난 후 제 삶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공원에서 시작한 작은 기회가 나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 기회 덕분에 조금씩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고, 세상에 다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기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나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찾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갔어요. 공원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작은 기회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 작은 기회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죠. 그중 하나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였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있었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의 작은 자판기 옆에서 일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는 나보다 몇 년 젊은 나이였고 나처럼 공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약간의 일자리를 얻고 생활하고 있었죠. 그 청년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물이나 음료수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정말 진지했고 내가 사지 않은 음료수도 물어보며 주고는 하곤 했죠. 그때 그 청년은 나에게 작은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제가 일하는 곳에 일손이 부족한데 잠깐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일은 힘들지 않고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 쓰시면 좀 더 나아지실 거예요. 그 제안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였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 청년은 정말 친절하게도 나를 처음 일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고 청년이 일하는 곳이었죠. 카페에서 일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음료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고 가끔은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나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 작은 일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일 덕분에 공원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더 나아지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제게 제공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었어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느낌이었고 자신감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니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만난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급하게 지나가지만 일부는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죠. 몇몇은 음료를 사고 나서 덤으로 팁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인사해주며 응원의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 작은 친절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죠. 물론, 그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공원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는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일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일하던 중 그 카페 주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더 일자리를 주면 어때요? 그 주인은 사실 굉장히 친절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제게 더 큰 책임을 맡기겠다고 말했어요. 어르신은 손님 응대도 잘하시고 일이 아주 깔끔하게 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많은 저를 이런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주다니 제게는 그것이 큰 격려가 되었죠. 그 일이 끝난 후 제 삶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공원에서 시작한 작은 기회가 나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 기회 덕분에 조금씩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고, 세상에 다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기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나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찾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갔어요. 첫 번째 요리를 시작한 날,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라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작되었어요. 공원에서 살며 처음으로 요리를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요리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고, 그저 남편과 자식들에게 해주던 음식들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음식이 제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요리는 된장찌개였어요.
그때는 제가 요리할 수 있을지, 그 음식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공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점점 더 요리에 대해 배우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주방이 좁고 재료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에 잡히는 대로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간단한 요리라도 저에게는 첫 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이 컸어요. 처음 재료를 준비할 때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며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지 손끝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고추와 마늘을 썰고 양파를 썰고 된장을 풀면서 점점 일이 익숙해지려는 찰나 주방에 들어온 청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그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그리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로 맛있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도 기대를 하지 못한 채 그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그 요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제 요리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이젠 제가 무엇이든지 해내야만 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 나가는 것뿐이었어요. 된장찌개가 끓어가는 동안 청년은 제게 계속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다 잘 될 거예요. 요리는 처음엔 다 어렵지만 몇 번만 해보면 괜찮아져요. 그의 말이 조금씩 힘이 되어 주었고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던 걸까요?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고 좌절했던 제 자신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한 숟가락 떠서 냄비를 살펴보았어요. 제대로 된 맛이 나고 있는지, 간이 잘 맞았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때 주인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요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고마움과 기쁨이 동시에 차올랐어요.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내가 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점점 생겨났어요. 이제 요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에게는 그 손님이 첫 번째 평가자였어요. 처음으로 제 요리를 맛볼 사람이라니 그 생각에 다시 긴장이 되었어요. 손님은 한 남자였고 바쁜 직장인 같았어요.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앉아서 메뉴를 고르고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제가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 요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제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남자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던지 그가 만족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고향 맛이 나요. 그 말은 저에게 있어 진짜 큰 칭찬이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고향의 맛이 난다고 말하는 그 남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긴장이 사라졌어요. 고향 맛이 난다는 말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이 그 요리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이 맛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제 첫 번째 요리를 맛보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짭짤하고 깊은 맛이 나요라고 말했고, 또 다른 손님은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요. 첫 번째 요리가 이만큼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니 이제 두 번째 요리도 자신 있게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요리가 끝난 후 주인장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진짜 잘하셨어요. 첫 번째 요리가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자주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저는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동안 요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첫 번째 요리가 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차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요리란 단순히 먹을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누는 일이기도 했어요. 첫 번째 요리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기회가 저에게는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작은 반응이었지만 그것이 제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그 작은 칭찬과 긍정적인 반응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어요. 작은 식당 창업은 제게 있어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그동안 삶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혹은 일상적인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중하다 보니 스스로의 꿈이나 계획을 세울 시간도 없었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삶의 의욕을 되찾고 그 후에 작은 기회들이 하나하나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원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복지사와 함께 나누던 대화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꿈이나 희망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음식이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결혼 후에는 가족들을 위해 많은 요리를 해줬고, 집에서 작은 잔치를 벌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취미는 점차 사라졌고, 일상에 쫓기다 보니 음식에 대한 관심도 멀어졌었죠. 하지만 공원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동안 잊고 있던 제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막연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을 한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겼어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내가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접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었기에 음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임대료가 꽤 부담이었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복지사의 도움 덕분에 창업 지원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작은 가게 하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가게는 낡고 작았지만 제가 생각한 분위기를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작은 식당을 구상했고 내부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죠. 식당을 오픈한 날,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과연 사람들이 찾아올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사람들에게 먹힐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시작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또다시 길을 잃고 실패하는 것 같을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오래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도전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날, 손님은 예상보다 많이 찾아왔어요. 작은 가게였기 때문에 자리가 금방 차더라고요. 음식을 내놓고 나서 손님들이 먹고 나서 다시 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서야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을 듣고 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처음 만든 음식은 제 주특기인 김치찌개였어요. 그동안 저는 늘 집에서 김치찌개를 자주 만들었고 그 맛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 확신했어요. 손님들이 이 집 김치찌개 맛있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정말 큰 기쁨을 느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한 것 같았고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창업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점차 그 수가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더 나은 음식은 없을까 고민도 했죠.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저는 손님들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음식에 대해 피드백을 주면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갔어요. 또 손님들이 가게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말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줬어요. 점차 가게는 안정세를 보였고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음식 맛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가게의 분위기도 더 아늑하고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후에는 작은 홍보도 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가게가 작아도 맛과 서비스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때 가게에서 일하던 어느 젊은이가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 식당 정말 좋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행복해요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내내 외롭게 지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작은 가게가 내게 주는 기쁨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어요. 작은 식당을 시작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고 그 도전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 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엄마의 집밥이라는 컨셉은 사실 제게도 예기치 못한 성공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요리를 잘한다고 자부할 정도로 대단한 요리사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누군가의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가게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컨셉을 엄마의 집밥으로 정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소박하고 진심이 담긴 그 맛을 생각하며 그 맛을 손님들에게 전하고자 했어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솔직히 조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과연 그 평범한 집밥을 좋아할까? 혹시 너무 단순해서 고객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랬던 고민들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지만 사실 엄마의 집밥이라는 개념은 저에게 매우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동안 고급스러운 음식이나 트렌디한 메뉴들이 유행했지만 저처럼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집밥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집밥이라는 컨셉에 맞춰 저는 메뉴를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구성했어요. 사람들은 집밥에서 특별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중요하죠. 저는 그 정성을 가득 담아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전통적인 국물 요리는 집밥의 대표적인 메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놓을 밥과 함께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같은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모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에서 만들어주던 그 반찬들이었어요. 그런 음식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이렇게 맛있었지 하는 감정이 들게 하고 싶었어요. 가게의 분위기도 그 컨셉을 잘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식당에 들어설 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요. 제가 살아온 집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벽에는 소박한 액자들을 걸고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편안하고 친근하게 배치했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와서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에서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가게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손님이 많든 적든 첫 손님이 들어올 때와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까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서빙했어요. 집밥은 단순히 음식만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그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고 손님들이 그 마음을 느꼈기를 바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점차 저희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게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 손님들은 말하곤 했어요. 여기 밥이 정말 맛있어요. 마치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제게는 요리가 대단히 뛰어난 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신경을 쓴 음식이란 것도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평범한 음식들을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내놓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그 맛에서 그 따뜻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집에 온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차려주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제게도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많았던 거예요. 손님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어요. 또한 엄마의 집밥이란 컨셉은 그 자체로 가족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저희 가게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족처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죠. 연령대도 다양했고 혼자 온 손님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게의 분위기도 점점 더 따뜻해졌어요. 손님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마치 저희 가게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의 작은 가정을 이루는 것 같았어요.
음식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그들은 엄마의 집밥에서 느낀 따뜻함과 정성을 친구들에게 전하며 가게의 성장을 돕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화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단지 밥을 해주고 손님들이 배를 채우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손님들에게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느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엄마의 집밥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이제 가족처럼 생각되는 손님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가게가 어느 순간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소하게 시작한 식당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식당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 시작은 작은 지역 신문 기사에서 비롯되었어요.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기자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게는 조금씩 미디어에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지역 신문의 첫 번째 기사가 실린 날이에요.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면서 이 가게의 메뉴가 정말 소박하면서도 정갈하고 그 맛은 오래된 집밥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었죠.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그리도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손님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 가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그 후에는 지역 방송국의 기자들이 저희 가게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방송을 통해 저희 가게가 소개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방송에서는 엄마의 집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지 소개하며 저희 가게의 따뜻한 분위기와 마음까지 담아내려고 했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 이후로 줄을 서서 가게에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가게는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죠.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식당의 분위기도 활기차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희 가게의 엄마의 집밥이라는 따뜻한 이름에 끌렸고, 그로 인해 가게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해 주었죠.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방송을 보고 오면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죠. 저는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미디어에 소개된다고 해서 그에 취해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서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와 진심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저희 가게를 방문했던 손님들 중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셀러브리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유명한 유튜버가 저희 가게를 방문해 촬영을 했고,
그 영상이 올라간 후에는 그 유튜버의 팔로워들이 수백 명씩 몰려왔어요. 그 영상에서는 저희 가게의 분위기, 음식, 그리고 제 얘기를 소개하면서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어요. 그런 유튜브 영상이 한번 올라가고 나서는 손님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저희 가게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장소로 자리 잡았죠. 그 과정에서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가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가게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미디어의 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가게의 인기도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었어요. 미디어는 저희 가게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끼고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집밥을 찾았고,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졌죠. 이러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저희 가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게를 꾸미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고, 음식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미디어가 만든 인기와 주목은 가게의 성장을 돕긴 했지만, 그 주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메뉴를 개선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변화해 나갔어요. 미디어에서 다뤄지면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질 높은 서비스와 음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전국적인 신문에 저희 가게가 실리게 되었어요. 그 기사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기사는 정말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방문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들이 저희 가게의 음식을 먹고 그 경험을 SNS에 올리면서 저희 가게의 이름은 더욱 널리 퍼졌어요. 그 결과 저희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장소로 인식되었어요. 미디어의 주목 덕분에 저희 가게는 급격히 성장했고 가게의 주방도 커졌어요. 이제는 직원도 몇 명이 되었고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가게의 분위기도 변화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가게에서 요리를 만들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오면 그들이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엄마의 집밥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가장 큰 가치라고 믿었어요. 대성공을 거두게 된 과정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전부였지만 어느 순간 저희 식당은 더 큰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변해갔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갔죠. 처음 가게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지역 사회 내에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고, 그 후에는 입소문을 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점차 퍼져나갔죠. 특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던 작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했던 한 고객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그 글에서는 여기 음식을 먹으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하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직접 가게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입소문만으로 대성공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가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손님들이 몰리면서 음식 준비가 지연되기도 했어요. 초기에 손님 수가 많지 않아서 가게 운영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손님들이 급증하면서 주방과 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누구든지 부담을 덜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했죠. 그래서 한동안은 제 자신이 주방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홀에서 손님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손님들과의 소통이었어요. 음식이 맛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어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에게 마음을 담아 대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떠날 때마다 정말 따뜻한 곳이다.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해 주었고, 그 말들이 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점차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신문과 방송이 저희 가게를 소개했지만, 그 뒤로 점차 전국적인 매체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가게를 다루기 위한 촬영을 요청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서는 엄마의 집밥의 철학과 함께 가게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 소개하며 제가 어떻게 이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방송이 방송된 후 저희 가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볐죠. 사람들은 방송을 보고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고 했고, 방송에서의 그 따뜻한 느낌이 저희 가게의 인기를 한층 더 높여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한 공간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식당의 성공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성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음식을 팔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메뉴나 음식의 품질뿐만 아니라 공간과 분위기까지 신경을 썼어요. 가게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몄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죠. 둘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집밥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외식이 많아져서 음식의 품질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집밥의 느낌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낸 메뉴를 제공하려 했어요. 세 번째는 손님과의 소통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희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집밥이라는 이름이 가진 따뜻한 의미와 가게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식사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기억하며 돌아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면서 저희 가게는 이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성공을 통해 사람들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작은 가게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식을 만들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어요. 이제 저희 가게는 단순히 식사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주는 곳으로 자리 잡았어요. 자식들이 다시 등장한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제 앞에 나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던 준영이와 은지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들 덕분에 제 마음은 한없이 복잡해졌죠. 자식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다시 제 삶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더 많이 일으켰어요. 그동안의 배신과 실망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준영이가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낯선 기운을 아직도 기억해요. 오래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모습은 예전의 그때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선 긴장감과 걱정이 묻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감정도 느껴졌어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그 눈 속엔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버린 아들의 눈빛이 담겨 있었어요. 여전히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 말 한마디로 그가 얼마나 내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일로 왔니? 제가 물었어요. 준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엄마, 사실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못한 말들이 많았죠. 그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동안 그가 겪었을 고통이 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저를 상처 입혔던 것처럼 그 또한 세상의 무게를 지고 살아갔겠죠. 그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다시 찾아온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얘기해. 뭐든지. 제가 말했어요. 그 후 준영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그동안 사업이 실패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이 쉽게 풀릴 수 없었죠. 그동안 느꼈던 배신감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지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할 때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저와의 관계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상처가 떠오른 탓이었죠. 그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니? 제가 물었어요. 은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우리도 어려웠어요, 엄마. 그때는 그냥 제 생활에 집중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가족으로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조금은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에는 진지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과연 이들이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다시 자신의 삶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상처들이 쉽게 치유될 수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자신도 있더라고요.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자식들과 마주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어요. 그들 각자가 겪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고,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과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는 느낌이 더 강했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 이유가 있어. 준영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그때 힘들었으니까. 은지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고백과 사과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그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저를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들이 다시 제게 다가온 이유가 단순한 가족의 때문인지 아니면 다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돌아옴은 제게도 큰 변화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다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말한 대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제게 다시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재등장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야 할 일이었어요. 자식들의 재등장이 있은 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진심을 알아가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기심과 변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로 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주 내뱉는 말과 행동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준영이가 나에게 엄마, 우리가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도울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 말은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반복됐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어요. 각자 살아야 하니까요 라는 말은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고백한 거였죠.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그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 같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후에도 그들의 말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은지는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이유로 저를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단순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결코 저를 위해 진심으로 희생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들이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자마자 저를 버리려는 태도를 보였죠. 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했던 말 중 하나는 우리가 힘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라는 말이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결혼 후 바빠지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들은 점점 저를 더 멀리 두려고 했어요. 은지는 명절에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고 준영이는 사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전혀 저에게 묻지 않으려 했죠. 그들에겐 자신들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이런 태도는 점점 제 마음속에 큰 벽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들이 정말로 나를 아끼고 잘 되길 바란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끝내 저를 자신들의 부담으로만 여겼고, 그럴 때마다 제게 남은 것은 실망감뿐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다시 제게 연락을 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려움을 말하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저를 얼마나 이용하려 했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들이 다시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제게 돌아와 가족애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게 기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말한 힘들다는 말은 단순한 변명일 뿐 진심을 담은 말이 아니었죠. 그때 저는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자신들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며 저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들의 말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라져버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해줬던 수많은 희생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들의 이기심과 변명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들은 제게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고 그들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들이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랐던 제 기대는 끝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자식들에게서 기대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의 이기적이고 변명만 일삼는 태도는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못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이제 그들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걷기로 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들의 이기심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점차 굳어갔어요. 그들은 이제 제 삶에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 더 이상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자식들이 저에게 준 배신과 실망감은 너무 커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보여준 이기적이고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맞춰 살아가기를 거부하기로 했어요. 제 삶에서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을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동안의 희생을 돌아보면 아깝지 않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기로 했고 제 삶을 온전히 저에게 맞추기로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식들이 돌아오더라도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제 삶을 자신감 있게 이끌어 나갈 거예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자식들이 변명으로 돌아올지라도 저는 그들에게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서 받았던 배신과 상처는 깊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떠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삶의 중심이었던 자식들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기로 한 이상, 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나의 선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도 저는 여전히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 인생에서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 저를 지탱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의 연대가 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 시작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왔어요. 공원에서 지내던 그날들 중 몇몇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불쌍히 여긴 듯 했지만 점차 나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 중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었고 또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작은 상점이나 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은 모두 인생의 한 부분에서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과의 만남이 점차 늘어나면서 저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단순히 동정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었어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인 윤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옥 씨,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죠. 하지만 그 아픔을 나누면 그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윤수 씨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죠. 그동안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배신과 실망감은 그들에게도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연대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한 여성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녀는 중년의 나이에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었고 자신의 작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식사 자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자리가 제게 큰 위로가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그 여성의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정말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고 그 순간 진정한 연대의 힘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저와 그 여성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지만 이웃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저도 그 작은 공동체에서 점차 중요한 일원이 되어갔어요. 그 여성과 그 이웃들은 제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서 대했고, 저 역시 그들에 대해 점차 가족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그 작은 연대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이 또 다른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식들에게서 받은 배신과 실망이 깊었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고 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가 진정으로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연대가 점차 커져가면서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가족은 제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연대였어요. 그들은 저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들과의 연대는 제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동안 제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배신, 그리고 상처들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실망은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힘이었어요. 그들이 제게 준 상처로 인해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제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대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나눈 시간은 정말 소중했고 그들과의 만남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과의 연대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한 시간만큼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희망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과거의 아픔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주기 마련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계속 살아가며 그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